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마약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닌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617건으로 전년 대비 70%나 늘었고 적발된 양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마약 사범도 연간 2만여 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손쉽게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오늘은 국내 1세대 마약류 과학수사 전문가로 40여 년간 마약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정희선 석좌 교수를 만나봅니다. 정희선 교수는 국내 여성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냈고요. 국내 최초로 소변에서 마약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과학수사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정희선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정희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1세대 마약 수사 과학자시고 또 마약류 수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신데요. 이 마약류 수사면 벌써 40년이 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쪽 일을 그 감정하고 마약이 소변이나 뭐 모발 중에 있나 없나 이런 실험한 거. 그다음에 마약인지 아닌지 그런 거 한 게 40년도 넘었죠. 벌써. 네. 근데 오늘 사실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는 빨간색 브로치를 하고 오셨는데 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네, 이게 그 양귀비 꽃 브로치인데요. 제가 그게 양귀비군요. 양귀비예요. 예뻤어요. 네. 참 예쁘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이렇게 마약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가 마약의 위험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제가 이걸 꼭 하고 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예쁜 꽃 뒤에 숨겨진. 굉장히 사실은 꽃 한 송이가 전쟁을 일으켰고 네. 꽃 한 송이가 사람들을 치료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이 꽃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양귀비 꽃이거든요. 네, 네. 사람들 중독시켜갖고 다시 뭐 정말 한 사람을 파괴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굉장히 아주 꽃 하나 꽃이 그렇게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거의 유일하죠. 맞습니다. 우리 역사까지도 바꿨으니까 그렇죠. 말이죠. 아편 전쟁 예. 딱 생각하시면 전쟁 일으킬 수 있었던 꽃이니까. 네. 네. 우리 정희선 교수님이 사실 수사하신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우리 대중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듀스의 김성재 씨 네.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인을 밝혀내셨었죠. 그죠. 뭐 사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그 원인 물질을 찾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그런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약품을 다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조금 시대가 지금보다는 이제 그 장비라든가 이렇게 조금 없었던 시대였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찾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마약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은 주사바늘 자국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주사바늘 자국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마약하고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마약 중에 어떤 마약일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험을 시작을 했죠. 부검한 다음에 의내용물, 혈액, 뭐 소변 이런 거 실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쭉 실험을 하는데 마약 종류는 그 당시 한 300종류밖에 안 됐었어요. 네.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못 찾겠어. 그래서 마약 못 찾겠고 그다음에 이제 3만 종류 되는 화합물 뭐 5만, 7만, 10만 한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13만 종류 화합물까지 갔는데 비슷한 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그때부터 그 화학 구조식 그려가면서 쭉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게 동물 마취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쓰이는 마취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인을 밝혀내셨습니다만 사실은 미제 사건으로 그렇죠. 남기는 했습니다. 예. 이 정희선 교수님은 사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변을 통한 마약 검출 기술을 개발을 하셨어요.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뭐 있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그렇죠. 개발을 하신 거죠.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게 80년대 거의 초반부터예요. 1980년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대로 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70년대 뭐 80년대 초반까지도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건 이렇게 마약을 밀제조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몰래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 네. 근데 그건 또 국내에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네. 주로 이제 일본에 밀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도 뭐 이게 정말 필로폰이냐 아니냐 이런 거 실험하는 거니까 그건 늘 했었죠. 네. 했는데 미국을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소변 혈액 갖고 약물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우리도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물론 미국은 필로폰이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거기는 네. 주로 문제가 되니까 코케인 같은 게 문제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 필로폰 해야 되니까 이제 필로폰 검출법을 하자.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우리 팀들이 열심히 했죠. 그다음에 이제 내 사람한테 처음 투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실험 동물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렉트라고 그래서 쥐, 네. 좀 큰 쥐한테 투여해서 걔네들 소변 받아서 걔네들 오줌 중에서 있는 성분 검출하면서 이제 그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젠 뭐 소변 중에 들어있는 이 약물 검출은 우리가 마약 검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자신감이 탁 생기면서 그걸 만드는 게 한 84년 말 뭐 그때쯤 됐을 거예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국내 마약 수사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 전까지는 마약 사범을 잡아도 이게 그냥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못 했죠.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용 여부는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복용 여부를 알 수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약 수사가 조금 한 단계 이제 진일보한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네.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마약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용산 경찰서에서 이태원 거기서 마약 먹는 사람들 소변 갖고 왔는데 저희가 했더니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쫙 구별할 수 있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딱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막 의뢰가 들어왔죠. 네. 의뢰가 들어서 정말 바빴습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당시로서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사실 소변을 통해서 또 마약을 검출하는 것도 우리 교수님께서 정혜선 교수님께서 이것도 국내 최초로 네네 그렇죠. 네, 개발하셨어요.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변에서 이제 검출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소변은 우리가 어떤 마약이라든가 뭐 약물도 마찬가지고요. 먹고 나면 한 3, 4일 지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약을 복용한 거는 나오질 잘안 않겠네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안 나오니까 수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람 틀림없이 먹었는데 왜 안 나올까? 뭐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냐면 이 사람이 뭐 2개월 전에 집행유예로 다 풀려났는데 나는 그 전에 먹었지만 2개월 전에는 안 먹었다. 이런 건 좀 증명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생각한 게는 모발. 이제 모발에 대한 실험이 그때 이제 또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시작이 될 즈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도 하자. 그래서 모발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했죠. 머리카락에는 그 마약 성분이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어요? 얼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목은 아래 보면 이제 혈액이 있잖아요. 네. 혈관이 거기에 약물이 우리가 먹은 게 돼서 같이 들어가요. 네. 들어갔고 거기에 약물이 떨어지고 혈액은 다시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발이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얘가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까만 머리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자라는 게 속도가 한 달에 0.83 1cm쯤 자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땐 한 달에 1cm쯤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지 6개월 됐다 그러면 모근으로부터 한 6cm쯤 남아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먹었던 그 사람의 그 마약 먹은 히스토리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마약 수사 걸렸을 때 머리 빡 밀고 나오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있죠. 처음에 우리가 예. 이제 이 방법 만들었다 그랬더니 삭발한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맞아. 삭발한 사람이 있었던 게 삭발하면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머리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또 경찰분들은 또 다른 데 있는 털 같은 걸 찾아갖고 보내실 때도 있어서 내가 기억나는 거로는 다리 털에서 검출한 기억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근데 대신 다른 데 몸에 있는 털들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발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1cm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걸 아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건 다른 거는 그냥 있다 없다만 하지
대략 뭐 언제쯤일 거다 이렇게까지는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 굉장히 찝찝한 것이 요즘은 나도 모르게 마약 성분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약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얼마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죠. 학원가에서 네네,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맞습니다. 음료에 타가지고 예. 이걸 나눠줬다 그러는데 그때 마약 음료 한 100병 정도 제조됐다 그러던데 네.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정말 어려운 게 이제 마약으로 유도되는 범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건 옛날 같은 경우는 마약 때문에 이제 그 성폭행 당한다. 뭐 네. 이런 약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버닝썬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네, 네. 그렇죠. 옆에서 누가 음료수 중에 내한테 뭐를 넣었을 때 내가 그걸 먹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그건 정말 내 의도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게 먹게 되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남 학원가에 학생들한테 그걸 넣었을 때 거기에 들어있었던 건 필로폰이었었어요. 필로폰이었는데 보통 상용량이 한 3배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먹었지 않았던 사람이 그걸 먹는다면 네. 더군다나 학생들 어린애들이 먹었으면 그 작용은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정말 부작용을 한참 견뎌야 되죠. 그럼 그 학생들은 다 치료를 받아야 치료를 그러니까 되는 한 번 건데요. 먹었으면 이제 치료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그 당장으로 봐서는 아마 잠도 잘 못 잤을 거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각성작용이 크거든요. 네. 잠도 잘 못 잤을 거고 굉장히 불안했을 거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을 좀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마약을 복용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본인이 이제 소변 네. 자기의 소변을 갖고 의뢰를 한다든가 내가 소변 갖고 여기서 소변 중에서 이 약물이 나오나 봐달라.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변에서 나오는 게 딴 사람이 준 건지 그거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마약 종류가 나온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상황 정황 봐서 얘기해서는 이건 이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누군가가 줬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난 정말 모르는데 먹었다. 그러면 소변이 가장 좋긴 하죠. 네. 그 소변에서 실험하고 그러니까 모발 같은 경우는 바로 또 검출은 안 되거든요. 아. 모발은 머리카락에 그 약물이 들어가서 침착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네. 한 이틀에서 5일 정도는 있어야지 그다음에 침착한 다음에 자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소변 갖고 먼저 실험해 보는 게 가장 필요하죠. 네. 이제 세상을 믿지 못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우리 정희선 교수님께서 또 이런 주요한 성과 중에서 진해 거담제가 환각을 일으킨다. 이거를 밝혀내셨어요. 이게 청소년 문제로 되게 큰 문제가 된 적이 굉장히 있었죠. 큰 이슈였죠 그때. 네. 그때 사실은 대부분이 또 남성 청소년들이 많았었어요. 네. 한 18, 19, 20 뭐 이 정도 된 부검을 하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검할 때마다 이상하게 젊은 사람인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또 그 실험을 해서 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진해거담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젊은 학생들도 물론 진해거담제를 먹을 일이 있겠지만 보통 진해거담제는 어르신들이 그렇죠.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너무 양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해거담제 쓴다로 뭐 하루에 3번, 한 번에 뭐 한 알 뭐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네. 여기는 아니야. 30알, 30알, 40알 더 많이도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과량을 복용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 학생들이 그걸 먹었던 이유는 환각작용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걸 먹으면 환각작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복용한다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사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네. 그때 91년부터 한 95년 사이에 그 부검한 사례만 한 69살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많아서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 이 약물은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하든지.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유용하게 쓰이는 게 더 용도가 많은지 아니면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건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향정성 의약품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마약류로 들어갔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약류로 묶이면서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쓰일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사건이 없어졌어요. 96년 네, 정말 그때부터.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40년 동안 이 마약 뉴스사랑 관계를 맺어 오셨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마약 복용자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뭐 엄청 늘었죠. 많이 늘었죠.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마약 환자들 범죄자로 이렇게 단속된 숫자에다가 암수율이라 해서 숨겨져 있는 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숫자를 곱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28점 얼마 했는데 보통 한 30배를 곱하게 되거든요. 30배. 예, 30배를 곱하면 양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만 7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2만 5천 뭐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적발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30배를 붙여야 되는 곱해야 그러면 되죠. 그게 예. 70만이 넘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그 이면에 네. 어두운 곳에 그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위험스럽고 염려가 되죠. 사실 옛날에 뭐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고 나서는 이제 마약이 제일 걱정된다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마약 청정 국가야 이런 얘기를 네, 네.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더 이제 제가 사실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여성들이 좀 많아졌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 10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복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50대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구하기가 쉬워졌고 여기가 살 수 있는 데가 컴퓨터를 통해서 네.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오히려 컴퓨터는 저희보다 잘하잖아요.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돈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뭐 암호화폐나 뭐 이런 거 갖고 하니까 추적도 안 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접근성이 학생들한테 좋아진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복용자들은 왜 늘어나고 있는 여성 거죠? 복용자들은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왜 그럴까 할 때 보면 그 다이어트 약물의 영향이 참 커요. 그 다이어트 약물 종류들 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구조가 그 필로폰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필로폰보다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식욕 억제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이 빠질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아주 어린 학생들이 그 다이어트를 한다고 먹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약물로 파는 것은 그래도 그 허용이 됐으니까. 이거는 처방에 의해서 돼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처방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밖으로 나와 있고 처방 없이. 처방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다크웹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 통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네네. 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건가? 그냥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법적으로 규제가 되면서 국내에서는 문제가 너무 많이 됐죠. 네. 프로포폴의 가장 큰 장점은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어난 다음에 굉장히 숙면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네. 완전히 잠을 잘 잔 느낌을 받으니까 이 바쁜 사람들이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맞고 나면 굉장히 숙면하니까 다시 일을 금방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포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를 복용하고 난 다음에는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로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마취과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 마취제였었어요. 그래도 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약물의 아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역이라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물의 범위하고 중독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조금만 더 맞으면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중독이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양이 너무 중요하네요. 양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뇌사 상태 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더 심한 경우는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수에서 사망해서 이제 부검한 사례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사망한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의료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약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편이에요. 그런 약 네.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동안에 이렇게 마약 수사도 오래 하시고 연구도 오래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에 책을 내셨습니다. 위험한 마약. 네. 네, 이건 사실 전문서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 마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자라고 내신 책인데 여기 보면은 뭐 마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죠. 네. 네. 예. 근데 사실 좀 부작용을 알아야지 내가 이게 먹었을 때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한 거를 잘 모르면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긍정적인 건 물론 약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게 보다는 이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냥 마약하면 환각 효과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마약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로폰, 네. 코카인이라고 그러는 코카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흥분작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흥분해서 이거 환각작용 나오면서 그건 막 기분을 막 하이하게 만든다. 네. 막 높이 하니까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 양귀비꽃에서 나는 성분이 아편, 네. 또 아편에서 나오는 성분이 몰핀, 몰핀을 또 화학적으로 만드는 게 그 헤로인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분을 이렇게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억제작용을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들게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업 시키는 게 있고 다운 시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아니 뭐 뼈가 노출되고 실제적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고 이럴 수도 있나요?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그 펜타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펜타닐이 사실은 작용 기전은 아편 성분에서 나오는 몰핀, 뭐 헤로인 뭐 그런 것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뭐 텔레비전에서 보면 사람들이 허리가 숙여져 있을 정도죠. 네.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반응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걸 거의 다 뭐 반응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용할 때 거기에 다른 성분을 마취작용을 하는 걸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괴사작용이 나타나요. 괴사까지 뼈나 네, 네. 살의 괴사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다. 뼈를 잘라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습니다. 그건 근데 정말 무서워요. 마약이 보통 이제 호기심에 한번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네, 많다고 하던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게 네. 왜 끊을지를 못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시 그걸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런 욕구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게 그 정신적인 의존성. 네. 내가 이 약물을 또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정신적인 의존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의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내가 이 약물을 안 먹었으면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뭐 금단 현상이라고는 들어보셨을 때 금단 약물이 없어졌을 때 나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네. 뭐 잠이 안 온다든가 뭐 이건 그냥 쉬운 거고 더 이제 심하게 되면은 뭐 혼수 상태, 경련 더하면 죽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중독이 되면은 그 약물이 없어서는 자기가 살 수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의존하게 되는 이런 예.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예전에는 저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300종류밖에 안 됐다. 그런데 요즘은 이 합성 마약이라는 게 있어서 뭐 종류가 어마어마하다고 어마어마하게 하던데요. 늘었죠. 법적으로 예. 규제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땐 300인데 지금은 600까지 됐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마약들이 막 생기니까 얘네들을 그냥 규제를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빨리 실험해갖고 얘네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쪽으로 놓고 해갖고 여기가 지금 600종류가 됐는데 이거 이외에도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신종 마약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한 1,400종류가 있어요. 그게 계속 또 만들어지고 계속 있는 거 만듭니다. 아닙니까? 계속 만들고 있죠. 이런 마약들을 제조하기가 쉬운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물질만 구해지고 네. 그런 뭐 재료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옛날에는 화학자가 그런 거를 실험했던 분도 계세요. 네. 그분은
정식으로 한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미국의 마약 수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이 약물을 만들어서 네. 이 약물이 나타나는 부작용, 이 약물을 얼마만큼 먹으면 되겠다 했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책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분은 해놨는데 지금 나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 책하고 똑같이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약물을 디자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 디자이너 드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물의 메인 구조는 화학 구조는 두고 옆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된 걸 피해서 그것과 그렇죠. 비슷한 거를 거기다 또 조그만 거 집어넣는군요. 만들고 또 여기서 또 조그만한 걸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법망을 피해가면서. 피해갔죠. 예, 계속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요거보다 또 이거는 어떨까? 그리고 또 다른 거 만들고 뭐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 뭐 기존에 있던 마약들도 위험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처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새로 생겨서 어떻게 뭐가 섞였는지 모르는 마약들은 어떻게 작용할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게 정말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던 거는 보면 사람들이 뭐 상용량도 이거 얼만큼 쓰면 되겠다. 뭐 네. 이러니까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그것도 뭐 써서는 안 되지만 그건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새로 신종마약이라는 거는 뭔지조차도 모르고 네. 또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 때 여기에 그냥 그렇게 다른 우리가 뭐 의약품 만들듯이 QC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그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양이 또 모르는 거예요. 치사량이 얼마인지도 그렇죠. 모르죠. 이 양이 예.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양이 그리고 또 자기가 먹을 거 아니니까 뭐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작용이 아주 큰 게 요즘 신종마약에 대한 겁니다. 종류도 네.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예측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자주 만들어져요.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이 나타나요. 전 세계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군요. 전 세계에서 일주일에 하나씩이 나타나니까 유엔에서도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뭐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네, 네. 아,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요즘 왜 더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그럼 과연 이 마약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아, 또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는지,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0여 년간 마약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국내 1세대 마약류 과학수사 권위자 성균관대학교 정희선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